자, 시작해 봅시다. 이제 지금 62페이지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부분 볼 거예요. 시선이 지금 계속 안 맞을 건데 이거 좌우 반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쪽에 이제 훈족이 있어요. 훈족. 자, 이쪽으로부터 훈족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이제 옵니다. 이거 원래 뭐 흉노족이다. 옛날에는 흉노족이 변해서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몰라요. 여튼 얘네들이 이쪽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원래 이 일대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가 있죠. 이 로마를 갖다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했지만은 게르만족들이 여기에 살던 게르만이 있어요. 뭐 어떤 게르만이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크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뭐 고트족이라든지 고트족이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롬바르디아 롱바르드족 뭐 이런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뭐 반달족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 일대에서 자기네가 살고 있던 이 지역에서 벗어나서 로마 지역으로 로마의 영역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사건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게르만족의 이동은 근본적으로 누구들 때문이냐? 훈족 때문이다. 훈족이 내려와서 그런 거고 이걸 막아야 될 로마의 방어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이 쉽게 넘어와 버리기 시작을 해요. 얘네 이제 최대 목표는 뭐냐면 농사지을 땅을 갖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털고 돈만 가져가 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고 곳곳을 다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고트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여기 어디예요? 비잔티움이죠? 예. 비잔티움을 목표로 삼아서 들어왔었는데 이제 여기를 노리다가 안 되니까 뭐 로마까지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여기서도 이 게르만족도 하나가 아니라 가지고 여러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지들끼리 막 싸우고 하게 돼요. 자, 이때 훈족에 의해서 이동한 게르만도 있지만은 이동하지 않은 게르만들도 있어요. 이 각각의 게르만들이 서로 간에 다른 방식으로 있게 되는데 우선은 이동한 게르만들 중에 고트족이나 아니면 반달족 같은 경우에는 사방 팔방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뭐 반달족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자리를 잡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서고트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자리를 잡고 동고트 같은 경우에 이쪽을 자리 잡는데 서쪽에 자리를 잡으면 서고트, 뭐 동쪽에 자리를 잡으면 동고트라고 그냥 부른 겁니다. 그 외에 프랑크족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를 좀 짧게 가져갔죠. 그래서 되도록 요 일대 여기에 있는 센강 유역에다 자리를 잡고 거기다 이제 파리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제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이제 앵글로족하고 이제 섹슨족이라고 하는 종족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쪽으로 안 오고 여기도 사실 로마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영역이었던 런던을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이 켈트족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북쪽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같은 지역들이 돼요. 아는 분은 아시죠? 이동을 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남게 되는데 얘네들 입장에서 북쪽에 사는 애들이라고 해서 노르만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바이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얘네도 게르만이에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자 훈족에 의해서 여기저기 로마 제국 곳곳에 자리를 잡은 애들이 있고 조금만 이동한 애도 있고 영국으로 간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인족 같은 애들은 여기 그대로 남은 애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훈족은 어떻게 됐느냐? 훈족은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가 죽은 이후에 그대로 다 소멸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와서 얘네들 중에 이제 일부가 누구를 멸망시키느냐? 여기 로마에 털을 잡고 있던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에 오르면은 그냥 인정해 줄라 그랬는데 황제에 안 오르겠다. 나는 로마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그냥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에 어디는 버티느냐? 비잔티움은 버티고 있는 거죠.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이쪽에서
비잔티움 제국은 요 일대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는 거예요. 여기 요 일대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쪽 지역은 다 게르만족들한테 이제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 로마를 어쨌든 간에 그 게르만 이 야만 놈들한테서 뺏겼다. 이걸 이제 되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반격을 가하는데 그 일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여기 지금 넘어온 애들 중에서 제일 이동거리가 짧은 애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누구예요? 네, 그게 프랑크예요. 프랑크족은 이 짧은 이동거리를 이용해서 이 일대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크게 잃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해요. 네. 그리고 훈족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워버립시다. 네. 이 일대 게르만족 중에서 가장 큰 왕국을 가장 큰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프랑크 왕국의 무슨 왕이냐면은 처음 시작 단계에는 이제 클로비스라는 왕이 있어요. 예. 클로비스 왕이 이제 로마 가톨릭 측으로부터 이제 크리스트교 개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근데 교과서 상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이제 크리스트교라는 표현에 집착을 해요. 이유는 알 것 같지만 여튼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했다. 아니 정확히는 좀 확실합시다.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방식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상태에서 프랑크 왕국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뭐 여전히 게르만인들의 나라였죠. 근데 이 뒤에 한 거의 700년경의 시대에 대략 한 700년 그러니까 8세기죠. 700여 년경에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이게 순서상으로 안 나와서 지금 교재는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헷갈릴 거예요. 예.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700년대에 등장하면서 이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때 당시에는 누구의 전성기냐? 네. 이슬람 애들이 기억하세요? 헤지라. 헤지라가 몇 년이었어요? 622년이었잖아요? 622년에 헤지라가 나게 되고 그 이후에 7세기는 이슬람의 시대입니다. 600년대 전체적으로 다 빵빵빵 한 다음에 여기 일대에 쫙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비잔티움 제국도 요만큼 약해지게 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일대를 뺏기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아우 씨. 비잔티움 제국도 이때는 약해졌어요. 약해질 때고 이 순서상으로 진짜 사람 짜증나게 되는데 여하튼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순서대로 합시다. 이게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긴 한데 피곤해요. 사실 저는 그냥 순서대로 얘기하랍니다. 아니 순서대로 하는 게 낫지. 야 프랑크 왕국 얘기하면서 이 시기 이전에 클로비스 왕이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막 동고트 서고트 있고 프랑크가 아직은 최강이 아니던 시절에 그때 아까 몇 년에 얘네가 멸망했다 그랬어. 476년에 어디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예, 서로마가 멸망했죠.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비잔티움 입장에서는 다시 그냥 이걸 수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500년대 그러니까 6세기경이죠. 500년대에 이걸 수복해야겠다는 왕이 나타나요. 그 황제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유스티니아누스예요. 비잔티움에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여기에 있는 동고트나 이 반달 새끼들을 밟아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동고트와 반달을 격파해요. 본인이 직접 나간 건 아니고 여기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때가 됩니다. 요 정도까지가 해지라 나중에 얘기해.
요 정도까지가 이제 뭐 여기도 일부 뭐 차지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추 이제 이베리아 반도랑 프랑크 왕국 요 일대만 제외하면은 나름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6세기 5세기에서 로마가 멸망하고 6세기 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다시 로마를 일시적으로 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랑을 하죠. 나는 이제 로마를 다시 되살린 황제니까 법전도 이제 다시 이제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법전도 한번 싹 정리를 하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 로마법 대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김에 여기 비잔티움에다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다가 진짜 이거 수업할 때 모기채라도 하나 들고 와야 되나? 날아가 버렸네. 진짜 모기 때문에 못하겠네. 모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여기까지 얘기했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말고 뭘 만드냐,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는 커다란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실 이젠 그림도 안 그려지네. 못 살겠다. 예, 하여튼 타지마할처럼 그려졌어. 나 진짜. 하여튼 있어요. 네, 있어요.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요걸 건립한 사람도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거 한 4개를 이렇게 또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1453년에 멸망해요. 1453년에 멸망하다 보니까 그 직후에 원래 이게 없었는데, 이 4개의 탑이 없었는데 나중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곧 이따 이제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튼 그랬는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바로 죽고 나서 한 3년 뒤인가? 바로 여기 이 지역들에서 무엇보다 이제 교황 본인이 별로 이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의 간섭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얘네들 게르만 애들을 갖다 동원해갖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뺏겨요. 반달하고 동구트는 없어지긴 했지만 다른 게르만족들이 이 자리를 또 채우게 됩니다. 그만큼 싫었나봐요. 네, 황제 간섭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다시 비잔티움 제국은 또 요만큼 이런 형태로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622년에 아까 뭐 있었다고? 헤즈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메카와 메디나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어디가 멸망돼요? 어디가 멸망돼?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어디냐 여기가 이집트. 자, 이슬람은 이제 여기까지 장악을 하게 됐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지켰다 그러긴 했는데, 여튼 또 나중엔 뺏겨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 일대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때가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갈 거면은 여기는 왜 안 쳐요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이 사력을 다해서 막았죠. 사력을 다해서 막았는데, 여튼 여기서 한 10만 이상의 병력으로 들어가다가 비잔티움 제국이 막고, 그럼 나머지 병력들이 이제 여기로 쭉쭉쭉쭉 들어가서 어디까지 넘보느냐? 프랑크 왕국의 영역까지 넘보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를 한번 칠 생각으로 이렇게 쭉쭉 들어왔던 건데, 이 싸움에서 누가 막았느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카를로스 마르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귀족이었어요. 높은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 이름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다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봐주게 되고, 워낙 싸울 때 무자비하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갖다가 잡았다 그래가지고, 이 마르텔이 무슨 뜻이냐면은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애들을 때려잡은 망치 같은 남자다. 카를로스 망치맨.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인맥이 이제 이 사람이 이미 프랑크 왕국의 왕이 돼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살짝 눈치 봐서 안 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아들이 피핀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누가 등장하느냐? 카를로스 마르텔이에요. 이거 이제 싹 좀 지우고 좀 할게요. 자,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었던 피핀이 아까 뭐 했다고요?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카를로스 대제가 제가 저번에 수업 때 설명할 때 카를로스 대제가 동생이라고 얘기했죠. 예, 죄송합니다. 카를로스가 형이에요. 예.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죽고 나서 원래 동생이랑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가 동생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황제, 단독 황제에 등극한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카를로스 대제는 앞에 말했던 이슬람 교도들을 갖다가 또 막아줬고, 이슬람 교도와의 전쟁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냐면은 비잔티움 제국이 계속해서 교황한테 간섭을 하려고 했어요. 너 왜 자꾸 게르만 놈들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비잔티움의 황제인 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간섭을 하니까 교회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또 이슬람 세력이 그 아까 말한 카를로스 마르텔 이후로도 계속 쳐들어왔는데 비잔티움 보고 지켜달라 그랬어요. 근데 비잔티움은 야, 우리한테 지금 쳐들어온 애들을 막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는데 교황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탁을 하죠. 카를로스 대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알프스 산맥 넘어와서 좀 도와주세요. 신이 나서 내려와 갖고는 이슬람 세력을 갖다가 격파하고, 그 외에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잡스런 다른 게르만족들을 갖다가 다 때려 부수고 자기의 지배하에 싹 둬버리는 겁니다.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로마 교황은 카를로스 대제에게 네 황제 하세요 하고는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 때가 이제 최대의 영역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줘요. 그래서 교회를 수호한 역할, 어느 교회야?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해서 교회에서 그냥 있을 수 있냐? 뭐라도 씌워줘야죠. 그게 뭐냐면 서로마 황제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를로스 대제 머리에다가 그냥 월계수라도 좀 씌워줬었나 보죠. 이렇게 해서 뭘 하여튼 간에 왕관도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줬나 봐요. 게르만이니까 수염을 길렀겠죠. 그래서 무슨 토가도 아마 입혀서 둘렀을 거고, 하여튼 그럴 거예요. 문제는 황제의 관을 씌워줬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자마자 당장 어디서 난리가 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800년경의 일이었는데, 제가 수업 때 안 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몰라요.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썼을 수도 있어요. 썼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서로마 황제의 관을 딱히 따로 골라서 나 서로마 황제예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로마 황제의 간을 그냥 일단 써본 거예요. 써보고 나서 이제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걸 쓰니까 누구가 이를 갈았느냐? 당연히 우리가 알겠어요. 비잔티움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네가 뭔데? 네 맘대로 깝치느냐? 넌 뭔데 이 맘대로 막 씌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좀 분쟁이 있었대요. 분쟁이 있었다가 둘이 한판 붙었어요. 한판 붙었는데 둘 다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해. 누구 때문이겠어요? 이슬람 애들 때문이지. 이슬람하고 지금 싸우느라 양쪽이 다 지금 신경이 쓰이는 판국이고, 이슬람 말고도 얘는 좀 적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둘 다 깔끔하게 합의를 봅니다.
나는 그러면은 로마 지역을 통치하던 옛날 서로마 황제의 관을 잠깐 써본 것으로 하자. 비잔티움에서도 나는 인정 못하겠지만 네가 그 정도로 물러난다면 내가 봐주겠어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냥 그것도 원래는 그것도 안 봐줄라 그랬었는데 이게 전투를 한 몇 번쯤 해갖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막 싸움들이 비잔티움 황제가 그 사이에 한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자, 여튼 카를로스 대제는 어찌됐든 간에 카톨릭 교회를 수호하는 역할에 충실했고요. 본인은 글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로마의 전통을 역시 교회를 수호한다는 건 로마의 전통도 수호해주는 역할을 많이 맡았고 이때를 이제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무슨 소리냐면은 그 문화가 크게 올라갔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시기가 이제 8세기 후반, 그러니까 한 대략 760년에서 810년 한 그 근방일 겁니다. 아마 이 일대가.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좀 찾았어요.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찾아서 한 겁니다. 여튼 그렇게 되고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카를로스 대제는 자식 한 명한테 물려줍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카를로스 대제가 물려준 거는 자식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계승을 하기 직전에 2명이 죽어요. 그래서 1명이 계승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손자대에서 셋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의 손자인 3명이 결국은 그 프랑크 왕국을 셋으로 가르게 되죠.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예요. 그리고 중프랑크에 있던 형이 죽어버리니까 죽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서프랑크랑 동프랑크에서 둘이 같이 손을 잡아서 어린 조카들이 땅을 뺐죠. 뭐 그런 거죠. 예. 뺏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대는 또 계승권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여러 귀족들로 쪼개져서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투게 되고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쬐끔해졌으니까 양측에서 또 이제 야 그럼 내가 가질래. 내가 진정한 프랑크 왕국의 계승자야 라면서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뭐 그걸 갖다가 이제 교황은 지켜보는 거고요. 교황 입장에서 어찌됐든 교회만 지켜줄 수 있으면 돼요. 예. 자, 이때 이렇게 쪼개진 조약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갈라진 조약을 베르댕 조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다시 요 모양으로 된 조약을 이제 메르센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유럽의 이 세 개의 지역이 결국은 서프랑크는 뭘로? 프랑스로, 중프랑크는 이탈리아로, 그 다음에 동프랑크는 독일로. 현재 이런 국가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로 이런 국가들로 된 거는 아니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한 대략 1400년대 1300년대에서 1400년대 정도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정체성으로 좀 확실히 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한 800년대 9세기 중반 정도니까요. 뭐 멀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랑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을 이룬 게 한참 뒤입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이탈리아인이다, 독일인이다라고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었을 수는 있는데 얘네가 독립된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 건 이 뒤로부터 한참 뒤 1860년대나 가서야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아니란 뭐 그런 얘기죠. 자, 뭐 이쪽은 그렇게 됐고요. 어디 봅시다. 그 다음에 한 김에 이제 정리하는 얘기 보면은요. 질문이 가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프랑크 왕국이 어째서 여기 있는 수많은 아까 뭐 봤던 동고트니 서고트니 이런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볼 때 교재나 뭐 교과서에서는 답을 2가지로 얘기해요. 아까 뭐예요? 이동거리가 짧다. 2번째로는 크리스트교를 일찍 받아들였다.
로마 가톨릭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통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네. 자, 지우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싹 지워지겠지만 앞으로 이제 싹 돌리면 다시 있을 겁니다. 자, 앞전에 프랑크 왕국이 처음에 이제 크리스교로 처음 이제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카를로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뭘 막아내요? 이슬람교로부터 막아냈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라고? 카를로스 대제가 막아내고 그 가장 강력한 황제가 돼서 뭘 받았다? 서로마 황제의 관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받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르등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이 거대했던 프랑크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돼서 셋으로 쪼개지게 되게 됐다. 그 뒤부터는 사실은 강력한 국가가 되지를 못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탈리아나 독일이 통일을 이루길 만큼의 강력한 국가가 된 거는 한참 뒤의 일이고요. 프랑스 역시도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를로스 마르텔이 아니라 그 카를로스 대제가 죽어갈 그 무렵부터 이슬람은 애초부터 하고 있었고 북쪽에 있던 아까 이동을 하지 않은 게르만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걔네들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대인? 그러니까 그 노르만 또는 뭐라고도 불러요? 바이킹. 노르만 또는 바이킹이 이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프랑크 왕국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 프랑크 왕국이 한번 군대로 이제 싸웠다 하면은 굉장히 강한 노르만의 게르만의 전사들이었거든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과의 힘에서는 계속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비잔티움 제국은 당시에 이제 해군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동지중해에서는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의 힘을 그때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원정도 가능했던 건데 프랑크 왕국은 해군이 없어요. 이 전사들은 배에는 완전히 꽝이야. 근데 북쪽에 사는 게르만들, 그러니까 노르만인들은 배에 아주 험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까 이슬람인들도 사실은 쳐들어오는 게 어떻게 하는 경우가 나중에는 많냐면 배 타고 들어와서 막 왜구들처럼 누락질한 다음에 딱 튀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 들어와서는 그 게르만족들이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이렇게 돼 있는 각 사람들의 마을을 습격해서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팔고 가진 물건들을 빼앗고 아니면 죽이고 툭하면 그냥 이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충 그립시다. 자, 대충 그렸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이슬람 세력이 이 일대에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긴 누구네 있다 그랬어요? 대인인. 참고로 여기다가 대인족이 사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이름은 데인마크가 아니라 이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있는 바이킹들이 노르만 또는 바이킹들이 사방팔방으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당연하지만 제일 타깃은요, 이쪽에 있는 앵글로 섹슨족들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여기 치다가 여기 사실 별 볼 일 없거든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쪽 해안가를 넘어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쪽으로 와요. 환장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 일대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자기네들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해요. 예. 이곳이 이제 노르망디라고 하고 노르망디가 되는데 이 지역에 막들 들어와서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골치 아픈 게 노르망디로 와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여전히 자기네 원시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개종을 해서 뭐가 됐냐면은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 되죠.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가요. 그래서 영국에 있던 앵글로 삭슨족을 다시 또 몰아냅니다. 또 몰아내. 그래서 다시 이쪽에다가 노르만족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노르만 왕조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 또 요 밑으로 갑니다. 예. 이슬람 애들이고 뭐고 이게 둘이 이제 서로 싸워. 하다가 내려와서 이슬람 애들이 이때 이쪽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니지. 이슬람 애들이 이제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항상 누군 애들이 넘보는 곳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그 비잔티움 제국이 자리를 잡던 곳이었고 이슬람한테 잠깐 밀리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틈바구니의 힘의 공백에 누가 여기를 차지하느냐면 노르만족이 또 차지해서 여기서 이 일대를 빡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노르만족의 영역이 이렇게 돼버려요.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더 약해져요. 그러면서 노르만족과 얘네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던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뭐 여기 있던 그 프랑크 왕국의 애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의 테마는 어떤 방식으로 싸웠느냐? 공격하다가 상대가 이제 군대를 몰고 오는 것 같으면 빡 튀어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배가 있으니까 얘들은 배를 몰고 오니까 해군이 없는 얘네 입장에서는 금방 약한 거예요. 그러면 해군을 만들면 되잖아요 할 텐데 배를 만드는 거는 의외로 꽤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지 쪽에 있는 애들은 안 만들려고 해요. 근데 바다 쪽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겠냐고요. 지금 얘네들 공격받고 있어서 있는데 누가 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서로 간에 따로따로 노느라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해군이 등장하게 되는 건 이 뒤로부터 한참 뒤입니다. 본격적으로 해군이 힘을 발휘하는 거는 뒷얘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요 정도가 당시의 로마 가톨릭 세계예요. 로마 가톨릭의 세력권이 대략 한 여기까지, 대략 한 요 정도까지 됩니다. 아니 뭐 여기도 포함이죠. 여기도 포함이네.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대략 한 요 지형 정도까지 되는데 나머지는 이 일대들은 이제 여기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러네. 어쨌든 로마 가톨릭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지켜야 되잖아. 이 지역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 빠지니? 여기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에 있었던 많은 전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일대에서 이제 툭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위에서는 바이킹, 아래에서는 이슬람 이런 애들이 맨날 모기 때도 아니고 오면서 윙윙윙 하면서 공격하듯이 계속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다에서는 당해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숲속에 들어가요.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얘네들이 알 수도 없는 들어오면은 이제 길 넘어기 딱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 땅에서 배산임수 기가 막힌 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근데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겁에 질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전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계속 지킬 사람 소수만이 여기를 지키게 되는데 당연히 한 명이 큰 전투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몸에다 이렇게 막 쇠조각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있게 되죠. 이 전사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이 일대에서 당연히 높은 기동력을 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재빠르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말 탔고 말 당시로서 엄청 비싼 자가용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갑옷 중세 갑옷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뭐 넘어갑시다. 갑옷을 차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팀플레이로 어떻게든 간에 싸우게 됐죠. 그리고 이게 혼자만으로는 힘들고 여기 그 다음에 성을 만들어서 이 성에서 또 이제 싸우기도 합니다. 방어가 목적이에요. 저기 쳐들어와서 여기서 방어가 힘들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여기서 좀 땡땡땡 울리면 안에 들어와서 숨고 기사들이 어떻게든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지를 뭐라고 하냐면 장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장원에 살고 있는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옛날엔 게르만이라서 잘 싸운 전사들이었지만은 농사를 짓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런 얘기랑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옛날에 한번 내려오면서 막 로마 제국 무너뜨리면서 너희들 땅 내놔 뭐 이런 쪽이었다면 이때 가면은 이미 우리가 왜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착하게 살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라서 바이킹들이 오고 막 이슬람이 와서 사람 잡아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원 혼자서는 이제 좀 힘들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 있는 기사가 이 기사들이 대장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후 또는 영주죠. 제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후와 영주의 개념의 차이가 뭐냐면 장원을 다스리는 사람을 영주라고 그래요. 장원을 다스리는 사람을 영주라고 그러고 제후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영주들 이 사람들 다 기사야. 다 기사인데 이거 안 보이겠구나. 미안해요. 제후라고 썼는데 안 보이겠네. 이 기사들보다 위에 있는 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국왕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게르만족이 아까 뭐 서프랑크니 뭐 이런 데도 왕이 있잖아요. 왕은 이 장원을 전체적으로 이 장원, 요 장원, 요 장원을 다 통제하는 입장이고 이 장원을 자기가 제대로 지켜주지는 못하잖아. 자기네들 보고 알아서 지키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장원들은 이 영주들은 왜 이 국왕에게 충성을 하느냐? 국왕이 있는데 국왕에게 충성을 하는 이유가 만일 우리 장원이 굉장히 위험하면은 국왕은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보호할 의무가 있고 대신에 여기 있는 장원은 이제부터 네 거야. 그러니까 이 장원 네 거니까 나는 여기에 간섭하지 않을게. 잘만 지켜. 그래서 이걸 봉토를 하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는 이 땅의 사람이라고 할 테니까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을 딱 놓지? 현타 와서 힘들어. 예, 녹화를 계속 합시다. 자, 국왕은 그래서 봉토를 하사하고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이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게 돼요. 당연히 국왕도 한 사람의 기사입니다. 한 사람의 기사고 원칙적으로는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사 왕으로서 여기에 있는 기사들을 데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호해주고 봉토를 주는 대신에 장원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당연히 왕에게 충성을 해야겠고, 만일 왕이 전쟁에 기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기사들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충성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군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군역은 누구만 지냐면은 기사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기사뿐이에요. 장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농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농노들은 그냥 여기 살아야죠. 농노들은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농노라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자. 이거 모자를 씌워놨는데 보통은 이렇게 후드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큰 옷도 안 입어요. 막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예, 하여튼 이 농노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장원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싶다, 나 이사 가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자유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교육의 기회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이런 자유는 없었던 반면에 결혼은 가능합니다. 결혼 가능하고 재산 소유도 일정은 가능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농민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요거는 이제 노예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해서 이거 합쳐서 뭐 농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농노는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냐면은 영주에게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영주의 소유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장원의 이 농노들을 가끔씩 국왕이나 여기 영주님들이 굉장히 이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잔인무도한 전사들이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굉장히 뭐 여자들에게 예의 바르게 굴어서 기사도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기사들은 막돼 먹었어요. 그 농노들에 대해서 기사나 이런 영주 같은 존재들이 뭐 이렇게 다니다가 예쁜 여자 하나 발견했어요. 좀 해보려고. 그래서 아가씨 하면서는 팍 데려간단 말이야. 어차피 내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괴롭히시면 안 돼요. 소유물이라고 그냥 소유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성직자들, 신부님들이에요. 성직자들이 이 각 장원마다 있어가지고 이 농노들을 보호해줘요. 굉장히 보호해주면서 이 나중에 가면은 이게 성직자들의 힘이 점점 세집니다. 한 10분만 잠깐 앉아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네, 갈게요. 설명하다가 말이 네. 한 10번쯤 끊겼어요. 네. 농노는 알죠? 농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근데 농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농노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이제 농노를 보호해주는 존재가였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기사 같은 사람들이 이 여자 예쁘다. 농노 예쁜 여자 있네. 와갖고는 아가씨 하고는 들쳐업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사라는 놈들은 기사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예쁜 여자 보이면은 그냥 내 거. 심지어 영주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내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영주는 강한 기사니까 강한 기사의 여자다 라고 해서 보호해 주는 것 뿐이지, 여자 자체에 대한 대우나 이런 거랑은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어떤 거친 놈들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방식이 필요했는데, 그게 기사도예요. 제발 여자들 앞에서 여자 밀치고 밥 먹으러 가지 마라. 여자랑 약한 사람들 먼저 먹게 하고 그래라. 이런 식의 방식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걸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직자들이에요. 왜 지켜야 되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안 지키면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이제 귀뚱으로 들었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교회의 힘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게 될수록 이제 성직자들은 점점 이 잔소리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왕이 뭐 하려고 하면은 뭐 마누라를 갖다가 몰래 이렇게 똥 싸고 있는데 휙 밀어갖고 똥통에 빠져 죽이고, 나 세장가 들란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존재인데 그렇게 막 바꿔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서 윤리적인 걸 가르치는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고, 영주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신부님이 그런 식의 윤리적인 통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던 게, 일반 농노들은 누구를 아주 깊게 신뢰하고 따라요? 농노들은 여기 있는 성직자들을 매우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왕이 주교를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망이 팍 떨어지겠죠. 여튼 그런 방식이었고, 기본적으로 신부님은 이 장원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신부님이 가서 세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해요? 신부님 앞에서 하겠죠. 신부님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제가 증인서 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죽을 때에도 누가 봐주냐면 당연히 신부님이 보고 하나님 이 사람 저기로 갑니다 하고는 일일이 다 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원에 누가 있는지, 누가 태어나고 죽고 뭐 하는지도 다 아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신부님이 가진 데이터가 다 누구한테 가느냐? 여기로 가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중세사회의 최고의 지식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엇보다 이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뭘 만들었어요? 당연히 각 지역마다 교회를 만들었는데,
신부님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후세 이제 자기 후임을 기르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다 이제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게 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요. 예.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요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작은 성경이라든지 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스콜라라고 그래요. 네. 스콜라에서 온 단어가 바로 스쿨이죠. 그쵸? 스콜라는 원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이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즉 당시의 학문은 무조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교회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왕이 주교나 수도원들을 시켜서 나중에 뭘 만들도록 했냐 하면은 대학을 만들도록 한 것도 그런 거예요. 결국 대학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누가 통제했느냐? 이런 성직자들이 통제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때 당시의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네,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뒤에 이제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여튼 스콜라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원래 그리스 세계에서 이성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는데 기독교 세계가 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복잡하게 이성으로 사고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줄줄줄줄 읽고 내용을 잊어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말에 있던 읽을 때 그 느낌만 계속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게 어째서 맞는 것일까를 파악하는 거는 이성이죠. 그러면 이성은 잘못된 것인가? 신앙만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립되기 시작한 약 한 300년대부터 시작해서 무려 한 700년 가까이 이 논쟁을 해요. 이성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아니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악마가 주신 잘못된 것이요 하면서 이 논쟁을 700년 또 아니 한 거의 300에서 700년간 거의 1000년 그러니까 700년간을 계속 논쟁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이 둘을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성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라고 한다면은 이 지혜가 악의 길로 들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도구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역시 이런 걸 활용하는 것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파악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신께서 주신 메시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이 필요하다. 라고 이 새끼도 그랬어요. 얘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일 존경한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1세기 900년 되면 한 10세기, 11세기 요 무렵에 이 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 하면은 그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야? 신앙과 이성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과 신앙 간의 싸움이 막을 내립니다. 신학에 있어서 이제 대학교 설립되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논쟁 이제 끝났다. 이 논쟁은 더 이상 의미 없다 하고 모든 교회에서 박수를 칩니다. 아퀴나스 만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 논쟁은 끝났어요. 라고 하는 이 12세기, 13세기에 알았어. 12, 13세기 때 바로 이 12, 13세기 때 오히려 교회가 붕괴돼요. 모든 논쟁이 끝났다고 한 바로 그 시점에 교회가 최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네. 자, 저번에 그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원에 중심적으로 돼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귀족 세력들하고 장원에 있는 그 봉건 귀족, 그러니까 뭐 영주라고 합시다. 영주들과 관련이 깊었어요. 이 사람들은 봉건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일대를 갖다 통제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성직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들을 한번 고쳐보자라는
수도원 개혁운동이 있어요. 수도원 개혁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클리니 수도원, 그 다음에 베네딕트 수도회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도미니크 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출신의 교황이 클리니 출신의 이제 교황이 누구와 대립하느냐?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뭘 놓고?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이때 당시 이제 성직자 임명권은 당연히 이제 황제가 갖고 있었고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게 이걸 이제 행사하려고 했더니 개혁 운동을 하던 교황은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 그러다가 황제는 이 교황을 개무시했더니 교황이 뭐라고 했냐? 파문, 너는 크리스트 교도가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교도다, 아니야 그냥 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황제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봐야 뭐 소용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무시를 했는데, 문제는 황제와 그 다음에 봉건 귀족들, 그러니까 영주 제후들과의 관계였어요. 이 관계가 문제였던 게, 제후들과의 계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맺어졌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보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파문을 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황제는 크리스트 교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의 조건도 끊기게 되는 거다라고 제후들이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황제는 빡쳤어요. 근데 이 제후들이 똘똘 뭉쳐서, 너가 교회 말을 안 따를 거면은 이 계약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어쩔 수 없이 교황을 찾아가서 잘못됐대용 하고는 빌어야 됐는데, 잘못됐대용 하고 빌려고 갔더니 없어가지고 결국 얘가 놀러 갔다는 여사친네 집 카노사 성으로 가서는 나와주세요 하고 며칠을 갔다가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성에 있는 카노사 성에 이 여자 공작이 아이고 그만 좀 하고 일어나세요 해가지고는 일어났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영주한테 황제가 무릎을 꿇은 거는 뭐 원래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런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욕을 겪고 나서 황제는 이제 다시 이제 황제직이 파문을 거둬들이고 이제 크리스트 교도로서 다시 인정을 받게 되지만은 한번 이제 굴욕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카노사의 굴욕은 그래서 뭘 상징한 거냐? 교황권이 매우 올라갔다. 그리고 황제의 위엄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황제는 이제 누구냐면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뒤로 이제 쭉 가서 이제 이 힘을 바탕으로, 이 위엄을 바탕으로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쭉쭉 이제 상승하다가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쫙 꺾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전에 얘기했었죠? 무슨 사건이었어요? 아비뇽 유수.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면 되겠네. 여튼 요때쯤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제 교황의 힘이 이때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태양이면은 너는 내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달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가 이제 교황권의 절정이다. 그래서 이때의 문화는 대부분 다 이 시기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하면서 나중에는 황제까지 위아래에 두게 되던 이 크리스트 교회의 시대에 모든 문화가 다 교회 중심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앞전에 말했지만은 학문도 대부분은 무슨 중심이다? 신학 중심이고, 이때의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생각을 한 거고, 그쵸?
신학대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뭐 건축의 경우에는 고딕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고딕 양식은 이제 뾰족뾰족한 모양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상징으로서는 이 뾰족한 탑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첨탑이라고 그래요. 예. 이 첨탑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겠다, 뭐 그런 의지라고 한답니다. 번개 잘 떨어져요. 하나님이 분노하면 이거 잘 떨어지지.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는 원래 스테인은 이제 녹을 의미하는 건데, 녹슨 창이라는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뭐 녹이 스럽다기보다 어쨌든 좀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이 유리가 맑지가 않고 약간의 색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했는데, 그냥 뭐 우리 볼 때는 이제 깨진 판유리 같은 거죠. 뭐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하여튼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대표적인 예다. 고딕 양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쾰른 성당하고 이제 프랑스의 샤르트르 성당,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의 문학은 뭐냐? 문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사도 문학이다. 기사들이 연락에 기사가 그러니까 그 어디의 핵심이니까 중세시대 전투력의 핵심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기사님이 얼마나 키왕짱 쓰신가. 기사 한 명이 그 군대 작게는 100에서 1000을 상대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때 기사들의 용맹에 대한 칭송 같은 거, 그리고 이 기사의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겠죠. 하여튼 이 대표적인 기사도 문학이 뭐냐면 롤랑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뭐 영어로 읽으면 뭐 롤랜드일 건데, 하여튼 롤랑의 노래, 그 다음에 니벨룽겐의 노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노래냐? 구전문학이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었기 때문에 구전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튼 요쪽은 이렇게 됩니다. 요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비잔티움 제국의 이제 최대 전성기가 누구 때예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고, 거의 대부분의 땅을 회복했다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땅을 회복했다고 그랬었고, 회복을 했으니까 로마의 법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가 됐다. 그래서 로마 법 대전이라고도 하고, 유스티니아누스가 만들었다고 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해요. 예. 그리고 건물 성소피아 성당, 아까 얘기했지? 빨리빨리 넘어가자. 성당이고, 그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황제의 힘이, 황제권이 매우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이라 그랬어요. 황제에게 모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유럽과는 약간 좀 성질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빨리빨리 죽어요. 그 다음에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황제권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영농으로부터.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둔전이라고, 둔전제를 실시했다고. 병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둔전제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얘네의 종교는 뭐다?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가 원래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던 건 아닌데, 둘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성상숭배 금지령. 성상숭배 금지령 때문에 그리스 정교랑 뭐가 로마 가톨릭이 구분이 돼버렸다. 이제 성상이 뭐였어요? 마리아님이라든지 예수님 상 같은 거를 만들어 둔 건데,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일을 전부 금지한다고 비잔티움 제국에서 새 황제가 들어선 다음에 성상을 다 파괴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주교한테도 야, 너네도 깨부숴 라고 했는데, 로마 주교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깨부수냐, 우린 안함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따로 갈라섰다라는 것이 이제 교과서의 설명입니다. 근데 그냥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서로 멀어지면서 도움도 못 주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냥 대면 하다가 멀어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이제 신경도 못 쓰고 까놓고. 하여튼 성상순례 금지령을 그래도 교과서에선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이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로서. 그리고 비잔티움 문화. 비잔티움의 문화는 대부분 이제 얘네들은 언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그러면서도 로마 문화를 계승했으며, 그러면서도 크리스트교적인 문화들이 이게 세 개가 짬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비잔티움의 문화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물이 이제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의 특징은 둥근 돔이다. 돔이 있다. 또 안 그래. 일단 그렇게 되고,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모습도 이제 초상화로 있는데, 이 초상화는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요. 모자이크도 이거 자료로 나와주면 될 것 같네요.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는데, 여튼 이 남은 동유럽 얘네들이 이제 누구한테 망합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한테 멸망하죠.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한테 망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얘네의 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예, 루스족들, 러시아가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라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키예프 공국이라든지 그 일대였는데, 뭐 노브고로드, 이게 넘어가요. 여튼 현재는 러시아가 이제 계승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리스 정교에서 이제 러시아는 그리스는 아니니까 러시아 정교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